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4대강 재자연화 캠페인을 벌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의 감독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무슨 말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4개의 강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보를 16개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강이 아니고 지금은 흐름이 굉장히 느린 저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화된 강을 다시 흐름이 있는 흘러가는 강으로 바꾸는 게 이제 재자연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오치움에 있습니다만은 오치움 정혜승 사장이 그 강수욕 얘기를 했던데 네.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렴치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수영을 할 수 있는 강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물자도 잘라가지고 네. 들어갈 수 없는 강이 됐지 않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네. 4대강 재자연을 축구하는 재자연화를 축구하는 10만 명 10만이 서명운동. 네. 이거 저도 서명했습니다만 이 캠페인은 이 서명운동은 잘 됩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10만까지 어떻게든 한번 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추적을 저도 봤는데 말이죠. 네. 그런 장면이 있더군요. 그냥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명박이 4대강을 파괴한 사람이 4대강을 지켜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오더군요. 네. 그런데 4대강을 지킨 게 아니라 4대강에 보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분이 4대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4대강 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날 거기에 이제 그 강천보였는데요. 그 행사장이 거기 굉장히 그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거기 현수막에 나온 그 문구가 4대강 보 정상화됐다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보를 개방해가지고 물을 좀 흐르게 했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닫아서 보가 정상화됐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4대강 그 보를 개방을 해서 강물을 흘려보냈을 때 효과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말이죠. 네.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돌아오고. 우리가 그 어찌 보면 프레임 싸움하는 것 같아요. 4대강 지키라는 네. 것이 보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그 용어를 막 오용해서 4대강 지키라고 얘기하고 이 치열한 그 프레임 싸움을 우리가 잘 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한 대목이 바로 그런 그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드는. 원래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운하 만드는 계획이었고 4대강을 죽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살리기라는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강을 좋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착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하시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4대강 사업의 주요 폐해 네. 내지는 4대강에 관한 이명박의 대표적인 거짓말 이거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참 우리나라가 정치적이 나누어져 있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가장 많이 이제 그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4대강 사업이 이제 보를 만들어 가지고 가뭄을 예방하고 홍수를 방지하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했다 하는 게 이명박 씨의 이제 3가지 중요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를 만들어 가지고 가뭄을 예방했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4대강에 보를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4대강에는 가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4개 큰 강인데 거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모아서 가뭄 지역에다가 물을 보내야지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려면 이제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산맥을 넘어서 관로를 보내고 물을 펌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로 어마어마한 걸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도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관로를 설치할 계획은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관로 설치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지 가뭄을 해소한다는 관계가 없고요.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보가 홍수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너무 작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보는 이제 제방 위에 딱 올라서면 보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만약에 홍수가 이렇게 쭉 오면 금방 넘쳐버립니다. 이렇게 댐은 이제 물이 오면은 물을 이렇게 가두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댐이니까 물을 가두고 밑에는 이제 조금씩 흘려보내서 홍수가 안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댐은 그렇지만 보는 그냥 바로 넘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보는 수문을 확 들어 올립니다. 엽니다. 원래 그렇게 운영을 하게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보를 댐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군요. 네, 댐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보를 이제 소규모 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지만 댐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홍수 조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질을 개선한다는 말은 정말 그건 뭐 직관적으로 뭐 물이 보이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조가 확 일어나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녹조 독소가 있어가지고 죽는데 죽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기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도 많이 하고 물에 가서 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녹조가 많은 저수지에서 개 데리고 놀다가 개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개들은 그냥 그걸 뭔지 모르고 그냥 물을 마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차도 없이 거의 직사하듯이 개가 죽는다는 급사를 합니다. 아. 예, 그게 많이 먹으면. 네. 예. 보통은 이제 그 녹조에 있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이거는 빨리 이렇게 많이 먹으면 급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천천히 만성 독성으로 이렇게 축적이 쭉 되면은 간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녹조가 많은 그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서 그 간암 발생 빈도가 높다 하는 연구들은 뭐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로 어쨌든 이 4대강 보호 자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아주 그 독성에 있는 그런 강으로 저수지를 바꿔놨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짓말. 네. 그러니까 가뭄 대책 될 수 없고 네. 홍수 예방 못하고 네. 수질 나빠진다. 네. 나빠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동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동물 독극물이 있는 강이 됩니다. 네. 4대강 수심 6m. 요게 이제 뭐 말하자면 대운하에 결정된 증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영화에서도 봤습니다. 더욱이 결과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운하 효과도 거두지 못한 거 아닙니까? 뭐 운하 효과는 없죠. 거기 이제 관문을 설치를 해야 네. 관문을 설치하면 이제 배를 이렇게 이쪽 곳에서 저쪽 곳으로 옮기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도 배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관문도 없기 때문에 운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국토를 파괴했을 뿐더러 사실상 4대강 사업으로 포장한 미완성 문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내린 결론도 그겁니다. 네. 4대강 사업의 경제적 비용 이건 뭐 추계 가능하겠습니다만 더해서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까지 금액을 환산한다면 엄청나겠습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그 비용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업비는 22조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이 일으키고 있는 그 사회 경제적인 논란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게 그 우리에게서 강이라는 존재를 뺏어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추상적인 게 더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 낙동강변의 그 모래사장이 있는 그런 모습 이게 강에 대한 우리의 그 기본적인 관념이라고 하면
지금 가면 그럼 그냥 한강 같은 강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한강은 그나마 그래도 부대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강 주변을 뭐 저기 이제 뛴다든지 뭐 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서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은 한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뭐 낙동강이라든지 뭐 다른 금강, 뭐 용산강 같은 데 그런 부대 시설 같은 건 사실 없거든요. 자전거 도로 정도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강에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저기 그 녹조 독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 그 강이 주는 뭐 옛날에는 그냥 강에 다가가가지고 그 모래톱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우리가 그 강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걸을 수도 있었고 거기 누워서 이렇게 잘 수도 있었고 이런 강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전거 길로 바꿔놓은 셈이죠. 자전거 길 하나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습니다. 재자연화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한다고 이제 공약도 했고 어쨌든 환경부 장관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서 분명하게 이제 천명을 했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겠다고 했지만 못했거든요. 그만큼 반대가 막심하고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려온 이 거짓말들이 잘못된 그 관념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언론들이 또 그걸 또 침소봉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이루려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제 국정의 동력을 어디에다가 많이 배분할 거냐 하는 건데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만큼 좀 높게 평가하고 이 문제를 높게 평가하고 거기다가 좀 많은 자원을 투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같은 질문을 좀 변주해서 여쭤본다고 하면은 그럼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 조건 뭘 꼽으시겠습니까? 4대강 재자연화를 하려면 지금 당장은 일단 정책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정책 의지에 따른 예산 배분과 조직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4대강 사업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라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환경부, 뭐 농림부, 뭐 토해양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와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파괴시켜 놓은 이런 강을 환경부 장관 정도의 권한으로 다시 이걸 복원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국회에서도 좀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착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원 비용도 추계된 게 있습니까? 복원 비용도 뭐 지금 이제 돌을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돼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4대강 재자연화라는 게 단순히 보호를 해체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강을 수십 6m로 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이 좀 과거에 우리 그 강으로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좀 심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심 6m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런데 대형 선박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깊이를 만드는 거죠? 네, 2,500톤짜리 화물선 네. 기준으로 수심 6m를 만듭니다. 예. 이명박을 17년간 추적하셨습니다. 이명박이라는 인간형, 이 연구 대상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최강동이 오실 때 오늘은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명박을 읽는 키워드 한 3개만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지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이제 셀러리맨으로서 자기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성공을 했죠. 성공한 셀러리맨으로서 자기의 그 스토리를 드라마화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 뜨는 그런 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4대강을 사실상 파괴하는데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게 보면 곳곳에 그러는데 굉장히 능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질을 보면은 그 토목 중심의 그 개발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을 갖다가 토목 사업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개조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의 어떤 그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분입니다. 저는 이명박 이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들 중에서 적어도 이제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노태우, 뭐 김영삼, 뭐 보수 대통령도 계셨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지만은 이 이명박처럼 언론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을 노골적으로 장악해가지고 자기 정책을 그러니까 토론 불가능한 정책. 왜냐하면 대운하를 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고. 그 당시에 사실은 언론인들 중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언론을 장악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아마 기사화되고 굉장히 해서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국정원 동원하고 또 언론사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종편 주고 당근을 주면서 공영방송은 장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그런 그 폭력적인 수단으로 가능하게 했던 굉장히 나쁜 선례를 보여준 인물이고 그분이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그게 하나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노멀한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탄핵이 됐잖아요. 언론도 그대로 장악하고 그리고 언론 비판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정치 세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명박 세력을 갖다가 내려다가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란까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일단 그 이른바 토건족의 상징적 존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명박이 자기 기만을 한 걸까요? 그 4대강 안에서 여전히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런 조건 있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자기 기만일까요? 저는 아마 그 자기 확신, 그 믿었던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찍부터 그 서울의 한강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현대건설에서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파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래가 돈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굉장히 그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서울 한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갔듯이 전국 4대강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은 이제 운하 프로젝트로 형성이 됐던 거고, 운하가 좌절되니까 4대강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성공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기 논리 자체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었는데 말하자면 자연에 대한 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연에 대한 그 관점 자체가.
그 강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이 항상 물이 많고 녹조가 피더라도 물이 많은 어떤 그런 강.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이 항상 많아 보기 좋은 강. 유럽과 같은 그런 강. 유럽의 강들은 항상 물이 많지 않습니까? 운하에서 늘 빙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안 내리고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을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자연. 근데 우리나라의 자연이라는 거는 조건 자체가 유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의 자연을 유럽의 자기가 이제 배고팠을 때 크면서 뭔가 본 우리의 자연을 굉장히 배고픈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의 자연은 굉장히 부자들의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자연을 우리 따라가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고 그걸 실현시킨 게 사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과 너무나 맞지 않는 짓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맡고 있는 거죠. 그게요. 영화에 보면은 이명박이 축감독도록 공부 좀 하고 와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그런 제한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수긍을 합니다만은 그 비용이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실제 몰랐을까? 그래서 자기기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좀 자기가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식했던 것 같아요. 많은 측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대운하 프로젝트를 내세울 때 이 사람이 그 강에서 탄 모래를 팔아가지고 운하 프로젝트의 비용의 60%를 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대강 사업의 그 공사 방식은 대운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래를 팠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생겼죠. 근데 그 모래를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은 이 사람 이제 서울 한강 개발을 하면서 이제 모래가 돈이 된다는 걸 배운 건데 서울 한강이라는 건 주변에 그 건설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동을 많이 안 해도 금방 모래가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의 가치가 높아요. 근데 지역 같은 데는 건설 프로젝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운송하는 데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그 모래를 갖다가 판강 근처에다가 둔치에다가 잔뜩 쌓아 놓는다든지 뭐 근처에 모래산을 만들어가지고 놔둔다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모래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대운하 때는 이거를 순전히 국가 돈을 안 들이고 민자 사업으로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사대강 살리기 사업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모래가 돈이 안 된다는 거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은 이제 국가 예산을 대규모로 집어넣는 사업으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모으면은 어떤 수질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호황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다른 보고를 정부 기관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환경부에서 보로 막으면은 녹조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거를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이런 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느냐 막았거든요. 뭐 올라갔더라도 아마 청와대에서 다 묵살이 됐겠지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명박 씨는 자기가 쳐놓은 어떤 그런 자기가 이렇게 자기 주변에 쳐놓은 자기의 관념으로 쳐놓은 어떤 성체 같은 그런 속에 갇혀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아마 이렇게 보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볼을 만들라고 파는 그 모래로 말하자면 건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이 건설업자로서도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 상당히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강을 그렇게 자기가 강을 안다라고 할 정도고 운하에 대해서 운하 프로젝트를 자기가 연구를 뭐 10년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정말 그 어떤 자기 정치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 프로젝트였지 실제로 내용적으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네. 뭔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그 능력이 보면은 대단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론 종사자로서 이명박 파괴자 분들은 언론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종편을 허가해서 이제 언론을 이제 보수로 기울어진 운영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 사전 조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당시 한나라당은 뭔가 이거 그 당시에 이제 공영방송이 계속 이제 그 뭐랄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네가 정치 권력을 잡는데 부담이 된다고 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갈아엎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를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미디어법을 바꿔가지고 종편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리고 MBC를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가동을 시키게 된 것은 결국은 4대강 사업이라는 이 자기 그 최대의 그 정치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추 감독은 2017년에 그 이명박의 공영방송 장악을 가는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을 만들어 개봉하셨지 않습니까? 네. 추적을 보면서 언론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공범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이거 어떻게 고쳤어야 합니까? 그걸 제가 알면 그걸 또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일반 신문들 조선중앙동화 같은 그런 그 사기업인 신문들을 어떤 형태로 고쳐가지고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확한 보도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잘못된 그 뉴스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밝혀주고 팩트 체크를 해서 우리 그 사회에 좀 제대로 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공영방송 문제는 최근에 이제 방송법을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공영방송 사장을 정치 권력이 완전히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일선 기자나 PD 언론인들에게 많이 돌려주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영방송이나 보도 전문 채널의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기자나 PD들의 그 스스로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중재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이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이제 탐사 보도를 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를 좀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권력에 대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남용될 때 어떤 그 탐사보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안하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인프라가 아주 확고해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MBC PD 출신으로서 강제해고를 당하시는 이제 그 복귀 사장을 지내셨고 또 임기 만료 후에는 뉴스타파 PD로 현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출신으로서는 처음에 이제 전인자들이 가지 않은 그런 평생 PD에게를 가셨는데 말이죠. 이런 나름의 커리어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사실은 그때 이제 사장으로 간 게 좀 이례적인 거고 다시 이제 현장의 PD로 돌아온 거는 정상적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사장이라는 직위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은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해보자로서 어떤 상징적인 위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MBC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 사장을 하면서도 제가 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딴 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끝나면 당연히 저는 제 본분으로 돌아와서 현장 PD로서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추적을 보면서 한국 언론이 PD 저널리즘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PD 저널리즘에 진짜 종사하려는 후배들이랄까 혹은 후하 자기 동반 사람들 상에서 좀 조언을 준다면 어떤 조언을 주십니까? PD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 생길 때부터 기자 저널리즘이 뭔가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80년대에 좀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많이 억눌려 있었을 때 하나의 어떤 대안의 하나로서 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특징은 뭐냐면은 현장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방송사에서 결국은 이제 PD들은 이제 영상을 굉장히 중시하고 영상을 이제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떤 현상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직종인데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으로 뭔가 내러티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의 어떤 그 장점을 그동안 발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PD들은 현장을 중시하고 그리고 권력과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PD들이 얼마나 권력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긴 한데 국회를 제가 취재를 하러 갔는데 보통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 취재증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일시 취재증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취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일시 취재를 하러 왔다라고 취재증 발급을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제 얼굴도 알잖아요. 제가 이제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함을 주니까 제 명함을 달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주니까 제 명함에 PD라는 PD로 돼 있다고 하면서 PD들에게는 일시 취재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시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도 이 PD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기득권으로부터 이렇게 약간
배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물론 이제 그런 현상은 그런 거는 이제 개선돼야 되는 문제지만은 좀 뭐랄까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피디들에게 권력과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고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걸 진실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권력의 개입이 없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상황에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걸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고 그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성을 저는 PD들이 상당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거를 자기 자신의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걸 자기 자신이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걸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PD 저널리즘이라는 것의 특성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근데 이제 PD들은 또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회 현상을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좀 제한적이에요. PD라는 직종 속에 일단 들어가면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드라마를 더 좋아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좀 더 중시되고 거기서 자기 삶을 거는 그런 PD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PD들이 그렇게 취재 장벽에 부딪히는 이런 문제, 그런 규정은 바뀌어야겠지만은 언론에서 기득권이 기자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좀 양가적으로 볼 수 있군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PD들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이렇게 원치 않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틈을 주면 반드시 비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도 영화를 개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아니 이제 영화를 이렇게 개봉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정치인들도 좀 와서 이제 영화를 봐주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대강 문제를. 사대강 재자연을 하려면은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영화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던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좀 많이 걸었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걸고 와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또 청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권력이라는 건 정말 틈을 안 준다. 항상 뭔가를 자기 관점에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당연히 안 들어줬죠.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고. 근데 이게 참 제가 이제 사장을 하면서도 사실 느꼈던 거는 정치 권력이라는 건 늘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우리는 정치 권력이 좀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일단 정치 권력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자기 개인과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성공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죠. 그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사장할 때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언론의 견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견제가 요즘 그 매체 환경 변화를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사실 힘들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수록 좀 PD들이 현장을 중시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상의 힘으로써 뭔가를 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자들이 새로운 또 환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질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시죠. 아, 질문이요? 대통령실에서 뭐 질문하는 사람도 뭐 카메라에 비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래요. 제가 이제 그거 자체는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왜 질문 못하면 뭐 나가는 예. 그리고 질문이라는 건 역시 또 질문자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이제 허용을 해야죠. 그 이제 예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KBS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1대1로 대담식으로 송현정 기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기자가 그 대통령한테 좀 버르장머리 없는 뭐 질문을 던졌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지지자들이 난리를 그랬었죠. 그렸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MBC 사장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KBS 기자가 그럼 이상한 질문을 했느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기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심한 질문을 많이 해도 대통령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뭐 할 수 있는 질문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지지자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공격을 해대는 바람에 그 기자를 제가 그 이후에 잘 못 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할 정도면 나름대로 KBS 안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많이 이제 수십 년의 어떤 투자와 또 자기 수련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어떤 기자가 그 한 번의 에피소드로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기 힘들 정도로 된다면은 참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해서 권력이라는 거는 아픈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픈 질문에 따라 가지고 좀 행동도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픈 질문을 안 받는데 무슨 뭐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권력층에 대한 강고한 지지층의 언론인의 질문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질문을 통해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송현정 기자 그 인터뷰가 애티튜드보다는 퀄리티가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그랬던 KBS의 박장범이 디올백을 입에 올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또 사장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필재 질문, 오늘은 4대강 재자연화 운동을 벌이는 추적의 감독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